일종의 경고 아닐까. 경거망동하지 마라. 여차하면 내가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세무조사 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대책이 나오더라도 공급 대책이 뭐 실효성이 좀 약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라는 경고를 줬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집 한 채 장만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집을 팔까 또 고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월세 세입자분들까지 정말 모든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 97 부동산 공급 대책 나왔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명과 암이 함께 공존하기 마련이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 항상 부동산 공급 대책은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거라 뭐 특별히 의미를 둘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부동산 문제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레버리지, 그리고 그렇죠. 공급 문제, 그렇죠. 그리고 불공정 거래.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다 건드리고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정도는 가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 97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첫 대책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627 대책은 내각 구성도 하기 전에 집값이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인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이 발표를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게 맛보기라고 그랬잖아요. 맛보기죠. 네. 그래서 이번 진짜 대책이 나왔는데 공급 대책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강벨트 집값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627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승률은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고는 있는데 신고가는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대책이 결국에는 집주인들한테 또는 매수자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공급이 부족하지 않냐. 네. 수도권 지역은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을 안정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네. 이 불안에 대해서 어떤 시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발표해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627을 맛보기라고 했으니까 에피타이저라면 이제 본 메뉴, 메인 디쉬가 어떻게 보면 97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분들이 네. 스포트라이트 관심을 좀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일단 방향성은 정해졌죠. 네, 2030년까지 135만 호. 근데 이게 규모가 사실 말이 135만 호지 지금 3기 신도시가 네. 다 합쳐도 20만 호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거의 매년 하나씩 만들겠다라는 건데 매년보다도 더 해야죠. 아.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더 있습니다. 광명시흥도 있는데 일단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 5개 신도시가 지금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 합쳐도 20만 호가 안 되는데 135만 호면 5년 동안 1년에 평균 27만 호씩. 그러니까 1년에 5개 신도시보다 더 지어야 되는 숫자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와 이게 말이 되나? 지금 또 시장의 반응은 뭐 공급 대책 잘하면 좋겠는데 과연 135만 호가 될까?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 정도 되니까 분당 신도시 13개가 넘는 공급 물량을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정부 때 270만 호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135만 호면 준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전국이 270만 호고요. 이번은 수도권이 135만 호니까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LH가 그동안은 쉽게 말해서 땅 장사를 했잖아요. 이제 구획 정리하고 싼 값에 맞아요. 수용해서 네. 그 취득 원가를 가지고 약간의 비용을 투여해서 그 돈으로 이제 민간업체 싸게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땅 장사 안 하고 집 장사하겠다는 거. 그렇죠. 그거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효과 있지 않을까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LH라는 게 이름이 LH잖아요. 랜드하고 하우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그렇죠. 합쳐졌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합쳐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그 이전에는 토지공사는 지금처럼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건설회사들한테 우리 택지 조성 원가에 이득을 더해서 분양을 하는 역할을 했고요. 주택공사는 소위 말해서 우리 주공아파트, 뭐 개포주공이나 둔촌주공이나 고덕주공 같은 아파트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토지공사 역할을 좀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택지 개발해가지고 민간 건설사들한테 많이 분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콕 찍어서 지적을 했어요. 야, 니들 왜 자꾸 땅 장사하냐?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에 조성해서 1,000만 원에 민간 건설사들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민간 건설사들은 1,000만 원에 받아서 건축비에 자기들 이득을 붙이게 되면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들이 직접 저렴하게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땅에다가 니들이 시행하게 되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저렴한 주택, 공공주택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네. 라는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직접 시행을 해서 한 그렇죠. 6만 호 정도. 그러니까 옛날 주택공사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이 바뀌는 거잖아요. 땅 장사에서 그렇죠. 집 장사. 역할 자체가 그렇죠. 땅 장사에서 이제 집 장사로 포지션을 바꾸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과연 집 장사하다가 땅 장사하다가 갑자기 집 장사하게 되면 예전에 집 장사를 하긴 했는데 다시 예전에
예전의 기술, 스킬이 또 생각이 나서 잘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저는 조직도 좀 개편해야 되고 LH 그렇죠. 개혁과 맞물려서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노력을 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시작할 때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긍정의 측면을 좀 보자면 LH가 시행하게 되면 속도를 좀 빨리 할 수도 그렇겠죠? 있을 수도 네. 있다. 두 번째는 공공이 뭡니까? 개발 이익을 최소화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네. 저렴하게 빨리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렴한 건 맞을 것 같아요. 저 여기 반론이 있어요, 소장님. LH가 그동안은 이제 민간한테 시행마진까지 넘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시공마진은 시장에 던져주지만 시행마진 그걸 컨트롤해서 집값을 어떻게든 낮춰보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걸 과연 얼마 정도 낮출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은 남는다는 거죠. 일단 시행 마진을 최소화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마디로 남는 게 별로 없는 밑지는 장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럼 시공 마진 또 많이 줄 수 있느냐? 이걸 많이 주게 되면 한마디로 도급을 주잖아요. 건설회사들한테 건축비를 높게 주게 되면 이게 공공의 역할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약간 배임?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시공 마진 또 적게 주고 네. 시행 마진 또 적게 준다면 저렴하게 공급은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예. 시행 마진을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LH가 적자를 본다는. LH가 만약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 임대로 가버리면 쉽게 말해서 임대 신도시가 돼버리면 과연 그 아파트 단지가 주변 시세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장주 아파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낙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는. 그거를 또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LH한테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공공주택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고요. 공공분양, 일반 건설사들이 하듯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고 분양 전환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로 10년 살다가 10년 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 국토부 장관께서 아직은 모르겠다. 고민 중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배합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샘플이 있죠. 예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LH가 직접 시행했던 신도시가 어디냐면 판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가 LH가 직접 시행해서 민간 건설사들이 공사만 한 케이스가 판교 네. 신도시입니다. 판교 신도시 보게 되면 판교 신도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잖아요. 네. 뭐가 좋냐면 인프라가 좋기 때문이에요. 접근성? 역세권에 네. 백화점도 있고 학교도 좋고 다 좋은데 아파트만 보자면 판교 신도시 아파트가 좋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외벽도 백현마을이나 보돌마을 보게 되면 벽돌로 이렇게 돼 있고 저렴하게 지은 게 표시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죠. 아파트의 가치가 아파트를 뭐 고급으로 대리석으로 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입지, 주거 인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LH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양질의 아파트는 못 짓습니다. 지어도 안 됩니다. 공공이 어떻게 양질을 짓습니까?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에 공급을 하게 되면 시장의 수요자들의 반응은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LH는 좋은 인프라가 있는 곳들에 빠르게 공급하는 데 집중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LH가 집장사든 땅장사든 뭘 하든 간에 자칫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채무 조정이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금융 파이낸싱 면에서요. 약간 그런 걱정도 되던데 이거 기우일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LH가 하게 되면 이제 빨리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부채가 많은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 LH가 진짜 일을 잘할까? 역량 문제를 본다면 민간과 LH 공공을 비교해 보게 되면 네. 통상적으로 공공보다는 민간이 일을 또 더 많이 하거든요. 앱 같은 걸 보더라도 공공이 개발하게 되면 한 20억을 드는 걸 네. 민간은 2억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민간이 일은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럼 LH가 해서 저렴하긴 할 수 있으나 네. 더 많이 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더 잘한다? 여기는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네. 어떤 목표를 줘요. 뭐 어떻게 해라고 하면 거기 목표를 맞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1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좋은 입지에 인프라가 좋은 곳에 1000개는 못 짓겠고 500개 시장 수요자들이 원한 걸 지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지금 1000개를 지으라는데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1000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목표가 1000개라면 1000개를 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LH도 135만 호에 뭐 몇만 호에라고 한다면 거기에 꽂혀서 숫자를 달성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숫자 달성을 위한 집을 위한 집을 또 많이 공급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 135만 호 시행이라는 게 이게 사실 간단치 않은 일인데 LH 조직 한 1000명도 안 되거든요. 이런 거 다 감당할 수 있나? 135만 호를 LH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때 270만 호도 민간이 하는 물량까지 다 포함을 했고요. 지금 135만 호도 사실 민간에서 하는 재건축 사업들,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뭐 이런 건설사들이 하는 물량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빌라 오피스텔까지 포함돼서 135만 호 중에 약 40% 정도가 비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135만 호를 LH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LH는 그 중에서 일부분 네. 6만 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6만 세대라도 저는 좀 제대로 네. 잘하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입지 주거 인프라가 제일 좋은 곳에 시장의 소유자들이 원하는 곳에 잘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럼 그 135만 호가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진짜 알짜배기 땅에 들어오느냐 그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 보면 A급 그런 상급지는 아닌 것 같던데요. A급 상급지가 거의 없죠. 그냥 뭐 물론 뭐 3기 신도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 LH가 분양하는 아파트 받아라고 합니다. 왜? 판교 신도시가 아파트 자체는 고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많이 올랐습니다. 왜? 주거 인프라가 좋으니까. 3기 신도시도 교통망이 갖춰지고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좋은 곳인데 LH가 시행해서 저렴하게 한다?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땅이 없기 때문에 유유부지들 뭐 이런 물량들이 나오는데 아마 서울 도심의 유유부지는 공공 분양보다는 공공 임대 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양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유유부지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책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어쨌든 공급단에서 나오는 그런 의구심을 해소한 거는 맞지만 네. 그 공급단에서 나오는 물량을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가격에 받을 것이냐 그게 빠져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이번 대책은 그냥 로드맵 정도로 나왔고 어떻게 하겠다 뭐 유유부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유유부지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뭐 태릉 CC라든지 많이 발표를 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것도 한 18곳 정도 발표했는데 된 곳이 마구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유부지는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하는 건 좋으나 공급 자체 물량 자체도 성대 야구장 부지 어디지? 라고 보니까 도봉구더라고요. 그래서 그마저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주민들이 또 반대해요. 우리 동네에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건 반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가장 빠른 방법은 역시 공공택지, 서리풀지구라든지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 LH가 분양을 해서 물량을 빨리 빼겠다는 건데 역시 입주 물량까지는 연결되기는 쉽지 않겠다. 네. 그러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전세가 또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공급 대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그 수요 억제,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대출 받는 거, 이 파이낸싱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그런 파인 튜닝이 있었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미세 그렇죠. 조정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정부도 알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메인 디시가 뚜껑을 열어보니 네. 에피타이저보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봐도 맛없을 것 같아. 네. 이게 요리사가 봐도 야 요리가 이게 저기 고객이 만족하는 요리가 아닐 것 같아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 공급 저 개인적으로. 대책이라고 쓰고 이거를 규제 대책으로 읽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규제 대책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아 집값이 공급 대책 별거 없네라는 걸 느끼는 순간 투자 심리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관리 감독 강화해가지고 세무조사도 하겠다. 민간 집중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강남 집주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곡감 같은 거. 호랑이 곡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종합부동산세고요. 하나는 세무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를 당장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한다? 굳이 강남 3구, 용산구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세무조사 받느니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일종의 경고 아닐까. 경거망동하지 마라. 여차하면 내가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세무조사 할 수도 있어라고 해서 대책이 나오더라도 공급 대책이 뭐 실효성이 좀 약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라는 경고를 줬고요. 3년 정도의 입주 물량 보릿고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가 나왔냐면 물론 대출 규제도 나왔습니다. LTV 뭐 50에서 40% 규제 지역에 대해서 이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 어차피 627 대책으로 6억으로 커트라인을 딱 잘라버렸기 때문에 강남의 50%나 40%나 어차피 6억 캡을 다 뛰어넘는 수준이니까 큰 영향은 없는데 이번에 눈에 띄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매 임대 사업자들은 대출 받지 마라. 결국 개인들이 전세 끼고 사는데 대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네. LTV 제로입니다. 임대 사업자들은. 예. 그러면 개인이 공급하는 역할은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세 대출 규제가 이제 나왔는데 네. 전격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1주택자가 전세를 가는 경우는 2억까지만 대출 한도를 막아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이 하나 있는데 애가 다 컸어요. 애가 공부
공부를 잘해가지고 더 이상 학군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 외곽에 저렴한 데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전세로 나가는데 내 집은 전세 주고 내가 다른 집에 전세를 구하는데 그 집은 2억까지만 대출이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갭 투자하지 마라. 집 있는 사람은 갭 투자하지 말라는 게 이번 대책의 내용인데 저는 이게 약간의 경고 아닐까? 이번이 이렇게 살짝 맛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전세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한다. DSR 모든 세입자들한테 DSR을 강화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또 하나가 토지거래가구 여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서울시장이 이제 지정을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야, 여차하면 이제 뭐 마포구, 성동구 우리 토지거래가구역 정부에서 지정해 버릴 거야.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토지거래가구역도 지정해 버릴 거야라는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 대책을 발표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이런 걸 준비할 필요도 없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전부 다 알고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준비 작업입니다. 이번에 조금 전 말씀하신 대출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미 627 대출 규제에서 6억으로 딱 대출을 통제를 해버렸잖아요. 뭐 나는 LTV건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6억. 그거 없는 사람은 그냥 현금으로 사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LTV 50에서 40으로 낮춰도 20, 30억 아파트 15억에서 한 12억으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6억으로 통일을 해버렸는데 절대값을.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 그 정도 대출 안 나오는 아파트는 부지기수거든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들이 이제 한강벨트의 고가 인기 아파트, 한마디로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랜드마크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제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뭐 6억 캡을 씌우게 되면 실제로 LTV 한 20%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이제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들 아파트들이 뭐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집값 오르게 되면 LTV도 더 내릴 수도 있어. 전세대출 규제도 더 할 수도 있어라는 약간의 경고성 메시지. 공급 대책만으로는 살짝 또 맛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마 MSG를 좀 더 뿌리고 고춧가루도 더 뿌려서 다음에는 더 맵게 할 거야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어떤 경제 성장률 뭐 0.8, 0.9 언급하면서 주로 이 성장률을 갉아먹는 게 건설 경기 쪽이라고 좀 뼈아픈 얘기를 했었거든요. 건설 경기에서 나오는 그 음의 효과. 이번 공급 대책으로 그 부분도 좀 상쇄가 될까요? 어쨌든 성장률은 좀 올리려면. LH가 전격적으로 빨리 공급을 하게 되면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6만 세대든 뭐 10만 세대든 짓게 되면 또 중소 건설사들은 일거리가 늘어나니까 건설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 건설 경기가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많고 PF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분양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이번 LH 집적 시행만으로 건설 경기를 완전히 예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뭐 건자재가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 철강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긍정적인 영향은 충분히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이게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들어가면 끝단으로 가면 거의 인테리어, 뭐 가구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전제품들도. 그러면서 약간 경기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라도 뭐 공공도 좋고요. 집적 시행도 좋고요. 민간도 좋고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5년, 10년 후에 입주 물량들이 늘어날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 후를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떤 추가적인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 방향 중에 하나가 지방 건설 경기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대책이 그 효과를 좀 약발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수도권 이런 있죠. 쪽에 공급이 수도권에 늘리면? 뭐 집적 시행해가지고 LH가 저렴한 주택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지방에 가서 뭐 세컨드홈을 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기다렸다가 나는 수도권에 물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 집 마련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역행할 수는 있는데 지방에 집을 안 사는 게 세금 때문에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세금 때문이 아니라 뭐 물론 뭐 지방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경주가 너무 좋아. 속초가 너무 좋아. 집 하나 살래라고 하는데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서울에 집 하나 있는데 집 하나 있는 게 엄청난 부자는 아닌데 그분들이 하나 더 사기는 어렵고요. 진짜 부자들 막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 더 사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세컨드홈 혜택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왕 지방을 좀 살리려고 하면 통 크게 그냥 어느 누구라도 지방에 그냥 아파트 하나 사게 되면 세제 혜택 주겠다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뭘 쫀쫀하게 그렇게 따지고 뭐 1주택자만 되고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맛보기에 이어서 메인 디시 나왔는데 메인 디시가 뭐 얼마나 맛있고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후기는 추석 이후에 다시 듣는 걸로 정리할게요. 네, 김인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